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 인간 도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토마토 시스템의 이지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오늘 강연 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7살 때 우연한 기회로 애플2 복제 컴퓨터를 한 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퇴역했던 컴퓨터들을 모아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운 좋게 제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제 첫 컴퓨터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컴퓨터에는 오늘날 컴퓨터랑은 다르게 GW 베이직이 내장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켜고 F4 키를 누르면 곧바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37년 동안 저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토마토 시스템은 24년 전에 설립돼서 SI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근 20년 동안 전산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 솔루션들이나 도구들을 연구 개발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곳에서 17년 동안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연구 개발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 관점에서 도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철학을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본질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전산화가 무엇인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 그 문제점들을 마주한 저희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도구들을 발명해 왔는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의 일면에 대해서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거기 책에 보셔도요. 저희 슬라이드는 없고 저희가 제품 소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프로와 그람이 합쳐진 말인데요. 프로는 먼저, 앞서, 미리란 뜻이 있고요. 그람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쓴다라는 뜻이 되겠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용도로 썼냐고 하면요. 어떤 발표나 행사에 앞서서 그 내용을 미리 써서 공지할 때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음악회 갈 때도 여전히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 어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한다 이런 말 하죠. 프로그래밍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가 자동으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정의에서 재밌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세탁기에 세탁 호스를 입력하는 과정도 일련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40도의 온도의 물로 30분간 세탁을 하고 2번 헹구고 8000rpm으로 5분간 탈수한 후 탈수를 해줘. 이런 일련의 지침,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장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기계 장치입니다. 이 화면에는 잘려서 안 보이지만 가장자리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가운데 있는 구동축이 회전을 하면서 그 구동축에 연결되어 있는 캠들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연결된 막대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어미새와 아기새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계 장치들을 오토마톤이라고 합니다. 역시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했고요. 오토는 자동이라는 뜻이고 마톤은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자동기계 인형, 자동 인형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기계 장치에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저 캠 부분입니다. 구동체에 연결된 캠의 모양과 위치, 모양에 따라서 새들의 움직임과 주기를 통제할 수 있죠. 바로 이것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기계장치 메커니즘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오토마톤들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오토마톤으로는 뻐꾸기 시계 같은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오토마톤이 하나 있죠. 1434년에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장영실이 제작한 자경루가 있습니다. 자경루는 일종의 물시계인데요. 물이 일정 이상 차오르게 되면 부표가 떠오르면서 기계 인형을 작동시켜서 인형이 나와서 종을 땅땅땅 두르겨서 시각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토마톤은 18세기의 황금기를 이루어서 정말 온갖 종류의 오토마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하는 오리 인형이라든지 피리를 부는 어린이 인형이라든지 그림이나 글을 쓰는 어린이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기계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혹시 짐작이 좀 되시나요?
지금 보시는 장치는 자카드 직기라고 합니다. 직기라고 하는 것은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기계고요. 근데 특이한 점을 보자면 오른쪽에 보시면 구멍이 뚫린 종이 카드들이 이렇게 잔뜩 있죠.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했냐면 저 구멍 뚫린 종이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바늘이 통과하고 구멍이 막혀 있는 부분은 바늘이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천에 무늬를 새길 수 있는 자동 기계였습니다. 네, 이 기계는 1801년에 발명이 됐고요. 현재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계에서는 이 오늘날 우리가 천공 카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기 어떤 구멍을 뚫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무늬의 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계를 발명하신 이제 이분이 이제 자카드란 분이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천의 무늬를 보고 그 무늬를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종이 카드에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의 프로그래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기계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봤던 오토마톤들은 프로그램이 기계 장치의 메커니즘의 일부였던 것에 반해 얘는 확실하게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컴퓨터에 영향을 준 천공 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다음 이야기해 볼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자동 기계들은 전용 기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카드 직기 방금 전에 보신 그 기계를 예로 들자면 구멍을 어떻게 다르게 뚫더라도 그 기계는 본질적으로 천을 짠다라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늬를 바꿀 수 있을지언정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범용 기계, 즉 사람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19세기 즉 2000년대 초반에는 다른 과학계에 마찬가지로 수학계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전환점이었냐면 수학자들이 의뢰 그렇듯이 모든 수학자들은 수학은 완벽하고 모든 진리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신앙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쿠르트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나타나서 수학의 불안정성을 증명해 버립니다. 그때 증명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리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 그 시류에 따라서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은 이런 수학의 한계와 논리의 한계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기계는 아니고 일종의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시면 이제 한 가운데 종이 테이프가 쭉 있고요. 종이 테이프에 기호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헤드가 있어서 헤드는 현재 테이프가 가리키고 있는 기호를 읽어드리거나 어떤 기호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행동표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시작 상태에서 헤드가 1을 읽어드렸다면 행동표에서 시작 상태에서 1을 읽어드렸을 때 어떤 다음 동작을 취할지 행동표에서 찾아서 그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헤드를 다음 칸으로 이동한 다음에 B 상태로 전환해라. 이런 식의 유한한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계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앨런 튜링은 본인의 논문인 계산 가능한 수들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요. 인간이 풀 수 있는 모든 수학 문제는 저 테이프 띠 위에 기호로 나타내서 알고리즘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이 기계를 실제로 만들기만 할 수 있다면 인간이 풀 수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중에서 계산 가능한 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산 불가능 문제도 있겠죠. 이것은 초창기 컴퓨터 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자본과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만들어놔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모른다면 그 일을 시도할 수 없었겠죠. 다음은 가장 유명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H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H라는 프로그램은 입력으로 들어온 P라는 프로그램의 언젠가는 실행돼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무한히 실행돼서 끝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런 H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D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D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으로 입력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을 H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끝나는지 무한히 반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끝난다, 유한하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일으켜서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H가 이 P라는 프로그램이 무한하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그러면 그대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립니다. 자, H가 존재한다면 D라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D라는 프로그램에 D를 입력으로 주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러면 H를 통해서 D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예측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유한하다라고 예측했다라면 무한 루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D라는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게 되고요. H의 예측은 틀리게 됩니다. 모순을 일으키죠. 반대로 이 프로그램이 무한하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바로 종료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H 예측은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끝날지 끝나지 않을지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 H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앨런 튜링은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고요. 현대 컴퓨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지금 문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현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지금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랑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컴퓨터로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 끝에 서 계신 분은 폰 노이만 박사시고요. 그 옆에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는 아주 일부만 들어왔긴 한데 에드박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에드박이라고 하면 아마 최초의 컴퓨터는 여러분들 애니악이나 에드삭 같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걔네들 전부 E로 시작하고 AC로 끝납니다. E는 일렉트론이니까 뭐 전기로 작동한다는 뜻이고요. AC는 그냥 뭐 자동 컴퓨터라는 뜻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에드박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 D랑 V에 있을 겁니다. D는 디스크리트 이산이라는 뜻이고요. 이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산 가족 할 때 바로 그 이산입니다. 이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실수계에서는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기 때문에 1과 2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죠. 이런 수를 다룬 학문을 우린 선형대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수체계에서는 1과 2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1과 2는 고립되어 있죠. 이런 수학을 우리가 이산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리트가 얘기하는 것은 0과 1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베리어블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창한 전자, 이산, 가변, 자동 컴퓨터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면 전기 디지털 컴퓨터란 뜻입니다. 예, 이 컴퓨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 밑에 부분에 보면은 무슨 기둥 같은 것들 꽂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기둥 안에는 수은이 가득 들어차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가 뭔가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신호를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 신호는 1초에 지구를 반 바퀴나 돈단 말입니다.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이걸 느리게 만들어야 우리가 정보를 붙잡아 둘 수가 있을 테니까 그때 과학기술로는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때 사용한 방법이 저 기둥 안에 수은을 채워놓고 한쪽 끝에는 스피커를 한쪽 끝에는 마이크를 달아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011이라는 신호가 있다면 뚜뚜뚜뚜뚜 하는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소리는 전기보다 느리게 흘러가니까 저 수은 관속을 통과하게 되고요. 반대편의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수집하게 되면 다시 그 소리를 반대편에 재생시켜서 소리를 저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저 한 개의 기둥 속에 약 44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요. 이 exe 파일의 내용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CPU가 그 메모리의 첫 부분부터 명령을 가져와서 차례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 가장 최초의 컴퓨터가 바로 이 에드박이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저 아래에 있는 수은 지연선 메모리라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앨런 튜링이 모든 계산 가능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고리즘, 즉 테이프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에드박 같은 컴퓨터가 그 튜링 머신을 실증적으로 구현하면서 그 기호 대신 1과 0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1과 0의 시퀀스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컴퓨터를 하면 대부분 컴퓨터 의사소통하게 될 때 우리가 정보의 창구 수단으로 디스플레이를 상상하게 될 겁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은 처음 사용하는 컴퓨터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곧 디스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962년에 MIT에 재학 중이던 러셀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초기의 비디오 게임인데요. 스페이스 워즈라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상당히 다양한 기기로 포팅이 됐기 때문에 덜어는 플레이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게임을 플레이했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별들입니다. 저 별들은 단 하나의 비트만을 이용해서 추상화되고 있죠. 점 하나만 가지고 별을 나타낸 거예요. 저 우주선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몇 개의 점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좀 더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 전체 화면이 1과 0의 나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여러분의 컴퓨터가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뭔가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 비디오 카드에 있는 램덱이라는 장치가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들여서 영상 신호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장치가 그것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GUI 프로그램의 본질은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뭔가 명령을 내리면 화면에 뭔가를 뿌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을 감지하고
내가 화면상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색깔의 점만 찍을 수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195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래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 에드박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발자가 맨 처음 해야 되는 0과 1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0을 선택했다면 또다시 그 선택이 이어지죠. 또 0을 선택했다면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만약 제가 00, 10, 10을 선택했다면 x86 아키텍처의 CPU에서 이 명령어는 뺄셈을 수행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코딩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1950년대 내내 이런 방식의 코딩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0010 대신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알파벳 3글자나 2글자 내지로 치환하는 어셈블리어라는 언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어셈블리어는 1960년, 7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으로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관제선에 사용된 언어도 어셈블리어입니다. 그 당시 컴퓨터의 메모리는 64kB였고요. 여러분들이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이 약 10만 분의 1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어 법칙에 따라서 컴퓨터는 점점점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힘들게 짤 필요가 없어졌고요. 고급 언어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들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 편집기도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도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인 디버거도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 이 세 개의 구성요를 갖춘 개발 환경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의 등장으로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덕분에 산업화 전반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전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연 전산화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 컴퓨터가 없었을 때도 인간은 잘 살았거든요. 애플이나 블랙베리가 그냥 과일 이름일 때도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전산화를 할까요? 전산화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현실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산화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현실로 회귀해야만 하죠. 전산화의 과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나 요소들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문제들을 컴퓨터 세상에 다시 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엔티티들과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현실에 환원함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식과 표현과 해결의 수단들은 많이 발명이 되고 그 도구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현실에 환원되는 가치보다 적어야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문제의 사례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화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추상화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케다 리요코라고 하는 작가분이 그리신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 마르 앙뚜아네트고요. 그 옆에 화가가 붓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분이 비제 르브령이라고 하는 당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개인 초상화 화가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를 딱 보시면 이 앙뚜아네트의 눈이 굉장히 크죠. 거의 귀만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만화는 순정 만화입니다. 순정 만화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큰 목적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에게 감정을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고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화가가 보면 지금 현재 임신을 한 상태인데요. 땀방울도 아주 큰 걸 흘리고 거의 가습기 수준으로 수증기를 내뿜고 있죠. 저것도 실질적으로 땀을 이렇게 흘린다든지 수증기를 내뿜는다든지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이것은 저 사람이 힘들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현실을 적당히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델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마르 앙뚜아네트 이 당시 그렸던 초상화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좀 더 컴퓨터에 가까운 추상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태양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옆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일 뒤에 이 공정궤도상에 지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모두 유클리드 대수학과 주의식 교육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카르트 평면 좌표계나 복소 평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좌표계에서 지구의 위치는 X와 Y 두 개의 실수로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 위치를 2개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30일 뒤에 지구 위치를 예측하려면 아주 번거로운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X와 Y의 비율에 대해서 아크탄젠트를 취해서 각도를 구한 다음에 뭔가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XY 책으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극좌표계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이루는 각도 세타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나타내는 R 2개의 변수로 세타가 어디 갔지? 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세타에다가 30을 더하는 것만으로 30일 뒤에 지구가 어딘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산화를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델을 어떻게 추상해내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하는데 편리한 모델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는 전사 표준의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델과 백엔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UI만 새로 개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새로 추가된 요구사항을 그 모델이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 모델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를 계산할 때는 극좌표계가 유리하겠지만 저거를 컴퓨터 화면에 표현할 때는 XY 좌표계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솔루션 전반에 걸쳐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델들 사이를 자유롭게 매핑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이것을 모델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구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델 프로젝션 특성을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컴퓨터한테 저 25건의 칸을 빨갛게 칠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부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야, 컴퓨터야, 첫 번째 칸을 빨갛게 칠해줘. 그러면 컴퓨터는 페인트 뚜껑을 단 다음에 붓을 적시고 한 칸을 칠하고 붓을 세척하고 페인트 뚜껑을 닫습니다. 그 과정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컴퓨터는 또다시 뚜껑을 열고 붓을 적시고 칸을 칠하고 붓을 세척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겠죠. 이런 과정을 25번을 거쳐야 제가 원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은 최대한 직관적이긴 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이 알고리즘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내가 부탁하는 데 걸리는 통신 비용보다 컴퓨터가 실제로 하는 일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컴퓨터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면 어떨까요? 야, 저 25건 한 번에 다 빨갛게 칠해줘. 이렇게 하면 단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원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저런 단축 명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산화 프로젝트는 대개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투입이 돼서 수만 개의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든 프로그래머가 최적의 명령어나 코드나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가상 경량 자원이라는 접근법인데요. 프로그래머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기 빨간색 칠해줘, 그 옆에도 빨간색 칠해줘, 그 옆에도 빨간색 칠해줘, 그 옆에도 빨간색 칠해줘. 이렇게 예를 들어 비효율적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직관적이긴 합니다. 나쁜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게 실제 자원이 아니라 경량 가상 자원이고 실제 자원은 뒤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실제 자원을 누군가 관측하려는 순간 저 제어 요청을 합쳐가지고 야 25건 한 번에 다 칠해줘라는 최적화된 요청으로 변경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처음 의도한 아이디어로 한 번에 구현을 하게 돼도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버추얼 라이트웨이트 리소스라고 부르는 접근법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 혹시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나요? 엊그제도 스타쉽이 6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스타쉽 버전 1의 5차 시험 발사 이후에 이 밑에 있던 헤비 부스터, 이 헤비 부스터가 스타쉽을 우주로 날려버린 다음에 혼자 이렇게 되돌아서 착륙했죠. 그 메카질라라고 하는 저 거대한 발사대가 공중에서 탁 낚아챈 그 장면인데요. 스페이스X가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우주선 한번 발사하는데 보통 비용이 2천억 정도 듭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저걸 저런 식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최종 목표로 발사 비용을 20억 내지 40억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전통적인 도구 중에 하나는 재사용입니다. 근데 이 재사용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가운데 점을 찍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저런 컴포넌트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겠죠. 또 어떤 하트를 그리는 컴포넌트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을 그리기 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1을 그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자주 사용될 것 같은 컴포넌트들을 보통 솔루션 회사가 컨트롤러가 부르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둡니다. 하지만 지금 25칸을 칠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2의 25승계 전체 문체를 합쳐보게 되면 결국 3,355만 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제공하게 되면 고객이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미술 회화 기법이죠. 다들 한 번씩 그려보셨을 거예요. 종이에다 물감 짠 다음에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좌우가 똑같게 나타나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솔루션 내에서 웃는 얼굴을 봤다면 어딘가 우는 얼굴도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여기 나가시면 여자 화장실을 딱 보시면 반대편에 남자 화장실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칭성을 통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죠. 그리고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을 봤다면 다른 감정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눈과 코를 봤다면 이 얼굴 신체 부위에 관한 다른 기능들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심메트리라고 합니다. 솔루션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미덕 중에 하나는 이런 심메트리를 지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개발자가 하나를 보아도 열을 알 수 있어서 도입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모든 컴포넌트를 완벽하게 준비해 둘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저와 같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연구원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여성분이 이제 고객사 쪽의 개발자고요. 가운데가 현장 기술 지원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연구소하고 고객 사이에는 시공간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고객에게 인도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죠. 그렇지만 반드시 외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린 하트랑 좌우가 반전된 이를 원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고객은 현장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이고 이것은 시공간의 벽을 넘어서 연구소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시공간의 벽을 넘을 때마다 의사소통은 왜곡이 되고 시간은 지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트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멍은 당연히 검은색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또 좌우 반전된 일은 다른 고객사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해 줄 수 없어라고 기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하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왜 공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지? 라면서 심메트리를 지키기 싶다고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고객에게 인도가 됩니다. 고객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점은 사실 크게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접근했냐면요. 저 벽의 존재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고객과 현장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캐치한 다음에 현장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공급해 버립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의 나머지 부분이 새로운 부분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C는 C로 만들어 이런 이야기 같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 정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정의성은 단지 TA가 컴포넌트를 공급한다 이런 걸 떠나서 도구 사용 경험 전반을 도구 사용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우리가 솔루션이 공급한 컴포넌트와 저 컴포넌트가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고객과 TA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의사소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하게 작동하지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따라서 저희는 자동적이고 소극적인 의사소통 도구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도한 대로 사용하고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실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구적인 수단들을 많이 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 우리가 에코시스템의 일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개발자가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발자들은 프로젝트에 훌륭한 자산들을 만들어서 기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개발자들은 그 자산들을 재사용하는 형태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여를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아야 되고 의도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도구가 그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 에코시스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토마토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접근법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2024년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질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2024년에 좌측의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개발 도구라는 질문이고요. 오른쪽은 집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들은 항상 이제 이클립스를 공급해 왔었는데 2024년에 이르러서는 9.4%라는 참담한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VS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비교적 새로운 에디터가 있는데 이게 73.6%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60% 정도가 사용하지만 업무적으로는 47.6%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만 회사에서는 리눅스를 쓰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분투나 맥을 쓰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비율과 직업적으로 쓰는 비율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직장에서 맥을 사용할 수 없다면 난 이 회사에 취직하지 않겠어. 이 수준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이 저희는 모든 개발 도구가 리눅스나 맥을 다 지원하도록 계속해서 이클립스 기반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 이런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아이디를 유지하기, 환경을 유지하는 데만도 수많은 비용을 쏟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될 임무,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지원해야 되는 임무에는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개발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클립스도 있고 VS 코드도 있고 수많은 개발 도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만큼이나 수많은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가 있고 시각 언어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클립스가 저 언어들을 일일이 다 구현하려면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될 거예요. 똑같은 일을 나머지 아이디들도 다 해야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개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기는 운영체제 종류는 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 MS는 VS 코드를 발표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코드 편집기하고 언어를 지원하는 특성을 분리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바로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각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개발자들은 이 언어를 어떻게 지원하면 돼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을 준수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되고요. 이제 각각의 아이들은 스스로 그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 하나만 구현해가지고 모든 언어를 모든 아이디에서 동등하게 편집할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 토마토 시스템의 엑스빌드 6 같은 시각 언어도 이 한 뿌리를 차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엑스빌더의 랭귀지 서비스 프로토콜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클립스뿐만이 아니라 VS 코드와 같이 랭귀지 서비스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ID에서 엑스빌드 6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의 프론트엔드는 웹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개조를 하면은 웹으로 서비스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간 이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빌드 6로 가능해진 것들이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스 코드 저장소가 있다면 로컬 작업 공간, 즉 개발자 개인 PC에 자기가 개발 도구도 깔고 플러그인도 깔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됐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런기지 서비스 프로토콜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도구로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 그 자체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 자체를 서비스화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실물 기기가 없는 개발자들이 투입됐을 때 클라우드 공간에 가상 작업 공간을 만들고 원격 작업 공간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개발자가 왔을 때 마찬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가 떠났을 때는 자원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도전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도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로 서비스화할 수 있는 것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또 앞으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공간화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LLM이라든지 여러 자동화 도구를 미리 네트워킹을 연결해둔 원격 작업 공간을 개발자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게이트 나가실 때 북문 게이트 바로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걸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온 길은 이렇고 저희가 인식한 문제에 따라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